안녕하세요. 시험 범위 정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과서 129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송기술. 수송수단으로 과거에는 말이나 인력거를 이용해서 멀리 이동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빨리 할 수 있고요. 수송수단도 다양하게 발달을 했습니다. 수송의 개념. 수송 대상이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 물건 등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는 것을 수송이라고 하고, 이때 조금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수송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이나 방법을 수송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수송 기술은 혼자서 독자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자동차가 발전을 하려면 엔진을 만드는 기술도 있어야 되고, 금속도 다룰 수 있어야 되고, 뭐 타이어도 있어야 되고, 결국 다른 기술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발전을 해왔고요. 이것 때문에 인류 생활이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 특징을 보게 되면 네 가지가 나와 있죠. 네 가지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은 지원 시설과 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지원 시설이 필요하고 당연히 이를 관리할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송을 통해서 그 제품의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다양한 형태의 수송수단을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도로, 철도, 항로 등 이런 이동하기 위한 경로가 필요합니다. 경로가. 이렇게 네 가지가 일반적인 수송기술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수송기술 시스템, 이것은 우리가 1학년 때부터 기술책에 계속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투입, 과정, 산출, 되먹임. 네, 그냥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필기가 돼 있었군요. 네, 모든 필기를 좀 지우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송수단. 초기에는 빠른 속도에 중점을 두고 연구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뭐 다 아시겠지만 안전, 환경오염, 그리고 다양한 기능 이런 것들에 초점을 두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육상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당연히 바퀴부터 시작이 됩니다. 바퀴부터 시작이 되고 수레, 마차, 그 다음에 증기기관을 동력원으로 하는 자동차와 기관차가 발명이 되었어요. 증기기관에 대한 설명은 여기에도 있고 나중에 뒤쪽에 또 따로 별도 설명이 또 되고 있죠. 어쨌든 같은 내용이니까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 증기기관이 발명이 되면서부터 인류 사회에는 큰 변화를 겪습니다. 산업혁명도 일어나게 되고, 그런데 이 증기기관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단점이 있습니다. 효율이 낮은 증기기관에 문제점이 있고요. 이것을 개선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가솔린 기관, 디젤 기관. 흔히 말해서 일반 그냥 승용차, 휘발유 주유하는 차들을 가솔린 자동차라고 하고 경유 주유하는 SUV, 트럭 이런 것들을 보통 디젤 자동차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증기기관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 가솔린과 디젤 기관이라면 얘네들을 우리가 오랫동안 쓰다 보니까 환경오염 문제가 또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것이 하이브리드나 전기 자동차, 그리고 뭐 하나 더 쓰자면 수소, 네, 이런 것들이 현재 발전해서 사용되고 있죠. 그 다음 미래에는 하늘을 나는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 지금 자율주행 자동차가 보급이 되고 있긴 한데 완벽한 의미가 아니라 뭐 레벨 2, 레벨 3 정도이기 때문에 아직 좀 갈 길은 멉니다. 전기 자동차. 이제 몇 년 들어서 뭐 테슬라에서 모델 1, 3, 모델 뭐 S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나오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실제로 전기 자동차는요. 가솔린 자동차보다 먼저 개발이 되었었는데 그때는 배터리 효율이 당연히 지금보다 훨씬 낮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중지되었다가 이제 와서 다시 주목받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순서 기억하셔야 되겠죠. 전기자동차, 가솔린과 디젤, 하이브리드와 전기, 미래 자동차 이렇게 네 가지 순서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수상으로 갑니다. 수상. 네, 초기의 배들은요,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 사람이 노를 젓거나 바람의 힘을 이용을 했어요. 그 바람의 힘을 이용하는 것들이 범선이죠. 자, 그러다가 마찬가지로 증기기관이 발명이 되니까 이 기관을 이용해서 앞으로 가는 배가 나타납니다. 네. 이것을 보고 우리는 증기선이라고 하고, 똑같습니다. 증기기관이 단점이 있죠. 이 단점을 보완한 가솔린과 디젤 기관이 나타났는데, 실제로 거대하고 힘이 많이 필요한 장치들에는 가솔린보다는 디젤 엔진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보면 승용차에는 가솔린을 많이 쓰지만 트럭에는 디젤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여기도 보시면 디젤 기관이 효율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선박에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고,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원자력 기관을 이용한 배들도 있습니다. 이런 녀석들은 연료 보급 없이 오랫동안 항해가 가능하죠.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수송수단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긴 있는데 그닥 장래가 밝지는 않아요. 네. 범선, 증기선, 디젤선, 뭐 원자력, 그 다음에 어쨌든 미래에 뭐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발전이 되고 있네요. 다음 페이지. 네, 그 다음에 항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항공우주. 항공우주 기술은요, 육상이나 해상, 이런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서 가장 늦게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초에 프랑스의 몽골피에 형제라고 하는 사람들이 열기구에 사람을 태워서, 원래는 동물부터 태웠지만 어쨌든 사람을 태워서 최초의 비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뭐 비행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사람이 기구를 이용해서 하늘을 올라간 거예요. 그 다음 19세기에 독일의 릴리엔탈 글라이더라고 하는 것들을 개발했어요. 사람이 직접 타고 하늘에서 뛰어내리면 바람을 이용해서, 또한 비행기 조작의 원리를 이용해서 비행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었고, 본격적으로 이제 스스로 비행이 가능한 동력 비행기, 바로 라이트 형제, 다 알죠? 네, 가솔린 기관이 발명이 됐고, 이 가솔린 기관을 본인들이 설계한 비행체에 앉혀서 최초의 본격적인 비행기 개발, 최초의 스스로 비행할 수 있는 비행체를 만든 사람들은 라이트 형제라고 봐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불과 40년 만에 비행기는 어마어마한 속도로 비약적인 발전을 합니다. 이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네, 이 시기에 바로 1차, 2차 세계대전이 있었어요.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비행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에 이제 제트기가 출현을 하죠. 독일에서 만든 제트기가 출현했는데, 이게 다시 냉전 시대를 거치면서 이게 로켓까지. 네, 가장 큰 차이점. 제트 엔진은 지상에서 공기가 필요합니다. 네, 공기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대기권 내에서 비행이 가능한 거고요. 로켓이라고 하는 애들은 공기가 없는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우주. 산소를 발생할 수 있는 산화제를 가지고 타야지만이 비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발명한 이후에 불과 40년 만에 제트기까지 발명이 됐고요. 이 이유는 1, 2차 세계대전이고, 그 이후에 냉전 시대를 거치면서 로켓까지 만들어지죠. 예, 로켓이 이렇게 또 빨리 발전이 됐냐? 이건 뭐 선생님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항공기술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 네, 이 페이지 열심히 보라고 얘기했죠. 우선 요 내용은 안 봐도 된다고 했었고요. 동력기관은 크게 외연기관과 내연기관이 있는데, 네, 연료를 연소시키는 장소에 따라 구분을 하고요. 외연기관은 연료를 연소시키는 장소가 외부에 있는 거고요. 내연기관은 연료를 연소시키는 장소가 내부에 있는 장치입니다. 바로 대표적인 외연기관인 증기기관은 네, 이렇게 되어 있죠.
연료를 연소시켜 발생하는 열 에너지로 물을 끓여 고온 고압의 증기를 발생시키고 이 증기로 운동 에너지를 얻습니다. 이 내용이 옆에 또 나와요. 내연기관은 외연기관이 부피가 크고 효율이 낮다는 문제점을 개선하였다. 외연기관이 물을 끓여 발생시킨 고온 고압의 증기를 이용하는 반면 내연기관은 기관 내부에서 연료가 연소할 때 발생하는 폭발력으로 운동에너지를 얻는데요. 네, 오늘날 사용하는 거의 모든 엔진들이 이 내연기관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 보면 흡입, 압축, 폭발, 배기 1, 2, 3, 4. 네, 수업 시간에 동영상으로 선생님이 설명을 했을 겁니다. 이 과정은 기억을 해두세요. 흡입, 압축, 폭발, 배기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자동차 엔진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중간고사에 들어온 수행평가 끝나고 나서 학습활동지를 작성할 겁니다. 근데 여기에 선생님이 필기를 하나 시켰었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요거 내용이죠. 증기기관의 발명, 제임스 와트. 증기기관차 퀴뉴, 증기자동차 퀴뉴, 증기기관차 스티븐슨, 증기선 풀턴. 대표적인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네, 최초의 증기자동차, 최초의 증기기관차, 최초의 증기선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대표적인 인물들이고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발명한 이후에 이렇게 그 발명된 증기기관으로 자동차, 기관차, 배 이렇게 활용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의 이름 정도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 그 옆에 이제 135쪽에 자율주행차가 주변을 감지할 수 있는 기술 3가지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 네, 이렇게 3가지는 기억을 해주세요. 수업 시간에도 선생님이 필기를 시켰을 겁니다. 물론 자동차 회사마다 뭐 대표적으로 테슬라 같은 경우는 라이다 필요 없다. 앞으로는 레이더도 빼고 카메라만으로 가능하게 다 하겠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어쨌든 아직까지도 이렇게 3가지의 센서를 가지고 주변을 감지를 하고 필요에 따라서 적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 페이지는 네, 여기 이 페이지와 이 페이지 관련된 설명이 좀 전에 그 PPT였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송 안전으로. 네, 자전거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전거도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은 수송수단이다. 그래서 선생님이 자전차라는 얘기를 많이 했죠. 네, 2발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네, 3발 자전거는요,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 그랬죠. 네, 자전거 교통법규 4가지 예시가 나와 있는데요.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가야 하는 거예요. 타고 이동할 경우 범칙금이 부과될 수도 있어요. 네. 2번째, 자전거는 자전거 도로에서 타야 되고 인도에서는 타면 안 됩니다. 선생님 자전거 도로가 없는데요. 도로 옆에 인도만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인도에서 타는 게 아니라 차도에 여기 써있죠.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 방향도 다른 차들과 같은 방향. 그 다음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있어요. 네, 그럼 거기 타는 거죠. 근데 힘들어요. 내려서 끌고 가고 싶어요. 끌고 갈 때는 어떻게? 인도에서 끌고 가야 돼요. 네, 이렇게 4가지 자전거 교통법규 기억을 해주시고 안전수칙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보호장구, 특히 헬멧 중요하다고 했었고 뭐 점검하시고 음악 같은 걸 너무 크게 들어서 소리를 듣지 못한다든지 그러시면 안 되겠고 야간 운전할 때는 라이트나 반사경을 꼭 달아주셔야 되겠고 사고유형은 그냥 읽어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옆쪽을 하시게 되면 자동차 우선은 기본적으로 여기 보면 정지거리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을 하고요. 공주거리, 제동거리, 정지거리라고 하는 3개의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운전자가 장애물이나 사람을 발견하고 놀랬어요. 그래서 하고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실제로 운전자가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을 때까지도
아주 짧은 순간이겠지만 차량은 이동을 할 거거든요. 그 다음에 브레이크를 밟아서 차가 완전히 멈출 때까지 또 이동을 하죠. 이게 공주와 제동이고 두 개를 합친 전체 거리를 정지거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그 개념이 여기 있습니다. 운전자가 위험을 인지 브레이크를 밟기까지 이동한 거리를 공주거리, 브레이크를 밟은 후 완전히 정지할 때까지 이동한 거리, 제동거리 두 개를 합친 것. 이것이 정지거리입니다. 정지거리. 차량의 마모도 점검하기. 자동차 타이어 보면 이렇게 홈 무늬가 있죠. 선생님 F1 자동차 보여준 것 같은데 F1 자동차인지 아니 바퀴에는 이렇게 패턴이 없어요. 홈이. 이게 슬릭 타이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일반 자동차들에는 패턴이 다 있죠. 이게 무엇을 쓰는 물건인고 왜 패턴이 있느냐? 이것을 이제 트레드라고 합니다. 네, 트레드 패턴이라고 하는데 이걸 왜 만들었냐면 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미끄러지는 것도 막아주고 내부 열도 방출하고 뭐 여긴 없지만 비가 오면 빗물 배수도 되고 그런데 계속 타다 보면 지금 점점 다르니까 여러분 신발 신다 보면 밑창이 다르잖아요. 똑같아요. 점점 마모돼서 제동거리도 길어지고 나중에는 타이어가 터지겠죠. 그래서 마모 한계선 요거 네, 요게 보일 거예요. 나중에 요게 보이면 바로 교체하셔야 됩니다. 뭐 100원짜리 동전에 뭐 이순신 장군의 감투에 뭐 이런 얘기까지 모르셔도 되고 어쨌든 마모 한계선이 보인다 눈으로 그러면 교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넘깁니다. 다음 쪽 자동차에는 총 6개의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앞에 전방 까만색의 사각지대예요. 필러 사각지대, 사이드 미러 사각지대, 그 다음에 후방 사각지대. 그래서 이렇게 6개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요. 이 사각지대 때문에 실은 사고가 많이 나죠. 운전자도 사각지대에서 알고 있어야 되고 보행자도 자동차에는 사각지대가 있어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동차 사고 나는 영상을 여러 가지 보여드렸는데 3050 왜 30km, 50km 하는지 이유도 충분히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때 50km 했을 때와 60km 했을 때 10km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마네킹이 날아가는 걸 보면 완전히 차이가 엄청났었죠. 자, 바로 왜 그러냐? 속도가 빨라지면 당연히 충전력도 세지겠죠.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고 자동차의 운동 에너지는요. 속도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그 속도가 2배 빨라지면 충격력은 4배. 시속 60km로 달리는 자동차의 충격은 어느 정도냐면 우리 학교 옥상에서 아무런 사전 준비 동작 없이 그냥 뚝 떨어지는 거예요. 뚝 떨어지는 거. 그 정도의 충격과 같아요. 그래서 60km도 정말 부딪히면 위험한 속도입니다. 위험한 속도고 안전수칙. 네, 안전띠 필수. 졸리면 휴식. 비 오거나 눈 올 때는 차간거리 확보. 밀폐된 공간이잖아요, 차 안에는. 그러다 보니까 수시로 환기해서 차 안에서 졸리지 않게. 자, 사고 유형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전수칙이네요. 자동차 이용 시 안전수칙. 자동차 이용 시 안전수칙. 우선 대중교통이 뭡니까? 네. 버스, 기차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데 얘네들은 일정한 노선과 정해진 시간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이 있는 대중교통수단 안전수칙 다 아는 거죠. 그래도 한번 읽어는 봅시다. 네, 미리 요금 준비하시고 완전히 정차운에 탑승하시고 왔다 휴대전화 사용 자제하시고 내릴 때도 정차한 다음에 이동을 하셔야 되고 지하철 탈 때마다 방송 나오죠. 발 빠질 수 있다 조심해라. 다칠 때 조심하시고 뛰면 안 되고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하고 노란선 안쪽 노란선 뒤쪽에서 대기하는 겁니다. 노란선 위에 올라가 있으면 안 돼요. 당연히 앞으로 나가면 더 안 되고요. 그 다음 가끔씩 정말 몇 년에 한번 탈까 말까 하는 배 같은 경우는 낯설은 공간이니까 대피 통로나 비상 탈출 위치 한번 눈여겨보란 얘기입니다. 구명조끼 이런 것들 알아두시면 좋고 특히 배는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난간을 잡고 이동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머리나 몸을 밖에다 내밀면 당연히 안 되겠고, 네. 간판으로 나가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기상이 좋지 않을 때. 승무원의 안내에 집중 비행기, 구명조끼 위치, 특히 비상구 위치, 안전띠, 이착륙할 때 간이 탁자 의자를 원위치, 이런 내용들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드디어 시험 범위의 마지막 페이지네요. 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기술들. 원쌤이 요거 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영상 보여준 거 보면 여기에 보면 이제 초록색이나 빨간색으로 돼서 신호등이 사람들의 스몬비가 워낙 많아지니까 바닥만 보고 있으니까 바닥에 LED를 설치해서 좀 더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있다. 그 다음 교통사고 목격했을 때 뭐 한다? 뭐 하라고 그랬어요? 신고하셔야죠. 신고하시고 휴대폰 있으니까 촬영도 해주시고 치아 치였을 때 뭐 해라? 여기서 말한 건 치여서 의식을 잃거나 사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많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반드시 차량의 번호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번호를 외우는 것도 좋겠지만 네, 촬영하시면 되죠. 네, 촬영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하철에 화재가 발생하면 이거는 뭐 영상으로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일일이 여기서 말할 수 없을 만큼 젖은 수건이나 뭐 젖은 옷까지 아니면 지하철 역세에 있는 방독면 같은 거 착용을 해주시고 지하철의 문을 열 때는 안에서 열 수 있다고 그랬죠. 비상 개폐 장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문을 여시고 문을 열었는데 스크린도 하필이면 유리 있는데 딱 맞춰 있어요. 그러면 안에서 스크린도 유리를 밀면 열린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지하철 내부에 소화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피할 때는 전력 질주해서 막 뛰면 안 됩니다. 특히 지하철은 정전이 되면 칠흑 같은 어둠이잖아요. 그래서 호흡기를 가린 상태로 낮은 자세로 천천히 벽 짚고 안정적으로 대피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배가 침몰할 때 당연히 구명조끼 제일 먼저 착용을 하셔야 되겠죠. 특히 구명조끼 착용할 때 워터파크처럼 앞에 딱 똑딱이만 딱 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다리끈 같은 것들도 꽉 조여주시고 승무원의 안내, 배도 낯선 공간이기 때문에 네, 승무원들의 안내에 맞춰서 대피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시험 범위가 끝이 났고요. 시험 문제는 객관식 25문제고 기술과 가정이 합쳐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 하나 빠진 것 같지 않나요? 네, 선생님이 안전 설명하면서 자전거 말고 전동 킥보드 설명을 좀 했습니다. 영상도 보여줬었고 이거는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네, 전동 킥보드 보시게 되면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에는 법이 바뀌었어요. 작년 5월에 바뀌어서 만 16세 이상,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타시면 안 돼요. 많이 알고 있는데 그리고 16세 넘어가면 무조건 탑니까? 아닙니다. 원동기 면허도 있어야 되고요. 안전모를 안 쓰면 벌금이 나갈 수 있습니다. 범칙금이 부과가 되고요. 안전모를 썼어요. 그러면 2명 이상 막 타도 되나요? 이렇게 앞에 뒤에 서갖고 둘이 나란히 안 됩니다. 혼자 탈 수 있는 거고 16세 이상 원동기를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자, 열심히 공부하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